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잠깐, 혹시 이런 말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아버지, 이제 요양원 알아보시는 게 어떨까요? 충격적이게도 현재 우리나라 노인 10명 중 3명이 자녀로부터 이런 말을 듣고 있다고 합니다. 40년을 자식 뒷바라지로 살아온 부모가 정작 도움이 필요할 때는 짐 취급받는 현실. 정말 가슴 아프지 않으신가요? 하지만 오늘 여러분께 완전히 다른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70세가 넘어서도, 아니 70세부터가 진짜 시작일 수 있다는 놀라운 이야기 말입니다. 실제로 한 분이 자녀들에게 버림받은 순간부터 시작해서 어떻게 경제적으로 자유로워지고 건강을 되찾고 진정한 행복을 찾아가셨는지, 그 모든 과정을 생생하게 들려드릴게요. 특히 70대 이후에 반드시 갖춰야 할 3가지가 무엇인지, 그리고 그것들을 어떻게 하나씩 만들어 나갈 수 있는지 구체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신다면 여러분의 남은 인생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는 새로운 가능성을 발견하시게 될 거예요. 지금부터 시작하는 이 이야기가 여러분에게도 새로운 희망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여러분, 40년이라는 시간이 어떤 의미인지 아시나요? 한 사람이 태어나서 장성할 때까지의 시간이죠. 오늘 말씀드릴 분도 정확히 40년을 자녀들을 위해 살아오셨습니다. 이분을 김 선생님이라고 부르겠습니다. 김 선생님은 40대의 아내를 잃고 홀로 2 아들을 키우셨어요. 당시 상황을 상상해 보세요. 아내의 병원비로 바닥난 통장, 어린 2 아이, 그리고 앞이 보이지 않는 절망감. 하지만 김 선생님은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내가 고생해서라도 우리 애들은 떳떳하게 살아야 해. 이 한 가지 신념으로 매일 새벽 5시에 일어나 밤늦게까지 일하셨어요. 남들보다 2시간 먼저 나가서 남들보다 2시간 늦게 들어오는 생활. 월급이 모자라면 야간 경비까지 서가며 아이들 학원비를 마련하셨죠. 점심값을 아껴가며 모은 돈으로 대학 등록금을 냈고 결혼할 때는 아파트 전세금까지 지원해 주셨습니다. 정말 한 푼 한 푼이 피와 땀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 모든 희생이 헛되지 않았다고 생각하셨어요. 왜냐하면 아들들이 훌륭하게 자라고 있었거든요. 큰아들은 공무원이 되어 아버지 제가 이제 안정적인 직장 얻었어요 라고 말할 때 김 선생님의 가슴이 얼마나 뿌듯하셨을까요? 작은 아들도 작은 가게지만 열심히 운영하며 가족을 꾸려나가는 모습이 대견하셨다고 해요. 특히 큰아들이 첫 월급을 받고 작은 봉투를 내밀며 아버지, 이거 제가 번 돈이에요. 아버지 맛있는 거 사 드세요 라고 했을 때 그 순간의 감동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40년 고생이 보상받는 순간이었을 거예요. 작은 아들도 결혼할 때 아버지, 이제 제가 아버지 모실게요. 아버지 외롭게 안 살게 해드릴게요 라고 약속했어요. 김 선생님은 그때 생각하셨죠. 드디어 다 해냈구나. 이제야 조금은 편해질 수 있을까? 하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손자가 태어나자 밤낮 없이 아이를 돌봐달라는 부탁이 들어왔어요. 70대의 몸으로 기저귀를 갈고 새벽의 울음소리에 잠을 깨어 달래주고 허리가 쑤셔도 묵묵히 견디셨죠. 손자가 품에 안겨 웃어줄 때마다 행복하다고 생각하셨어요. 이제는 내 역할이 아버지에서 할아버지로 바뀌었구나. 그런데 어느 날 며느리에게서 예상치 못한 전화가 왔습니다. 아버지, 혹시 그동안 모아둔 돈 있으세요? 갑작스러운 질문에 당황하셨죠. 저희 아이 학원비가 좀 부족해서요. 아버지, 그동안 용돈 드린 거 모아놓으셨죠? 김 선생님은 솔직하게 대답하셨어요. 며느리야, 할아버지도 생활비가 필요해서 남은 돈이 없단다. 그러자 며느리의 목소리가 차갑게 변했어요. 아, 그렇구나. 아버님이 그러시면 어쩔 수 없지만. 그날 이후부터 분위기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전에는 하루에도 몇 번씩 연락하던 아들들이 점점 전화하는 횟수가 줄어들었어요. 손자를 봐달라는 부탁도 사라졌고 단순한 안부 전화조차 뜸해졌습니다. 처음엔 바쁜가 보다 하고 넘어가셨지만 명절에 만난 자녀들의 대화를 우연히 듣게 되면서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되셨어요.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시는데 거실에서 들려오는 소리가 귀에 들어왔어요. 아, 진짜 요즘 너무 힘들어. 아이 학원비에 대출 이자까지 돈 들어갈 데가 한두 군데가 아니야. 큰며느리의 한숨 섞인 목소리였어요. 그리고 이어진 큰아들의 말에 김 선생님의 손이 순간 멈췄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도 이제 좀 현실적으로 생각하셔야지. 솔직히 아버지가 여기 계속 계시는 것도 눈치 보이지 않아? 심장이 덜컥 내려앉으셨다고 해요. 하지만 더 충격적인 말이 계속 이어졌어요. 작은 며느리가 말했죠. 맞아요. 솔직히 말해서 아버지가 돈이 없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동안 저희가 드린 용돈이 얼마인데? 모아둔 거 분명히 있을 텐데 왜 그렇게 없는 척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작은 아들까지 가세했어요. 아버지도 이제 좀 철들으셔야 할 때예요.
솔직히 우리도 애 키우느라 힘든데 아버지까지 계속 모시기는. 그리고 마침내 결정타처럼 날아온 말. 그냥 요양병원 알아보는 게 어떨까요? 아버지도 또래분들과 지내시는 게 더 좋으실 거예요. 그 순간 김 선생님은 깨달으셨다고 해요. 나는 이 집에서 더 이상 필요 없는 존재가 되었구나. 더는 내 자식들에게 아버지가 아니라 짐이 되어버렸구나. 그날 밤 김 선생님은 한숨도 주무실 수 없으셨어요. 새벽까지 멍하니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하셨어요. 평생을 자식들에게 바쳤는데 내가 아끼고 먹고 싶은 거 안 먹고 하고 싶은 거 다 참고 살았던 이유가 뭐였을까? 결국 이걸 들으려고 그렇게 살아온 건가? 그제야 진짜 깨달으셨다고 해요. 나는 내 인생을 완전히 잘못 살았다. 하지만 여기서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그날 밤 김 선생님은 결심하셨습니다. 이제부터는 나를 위해 살겠다. 그리고 이 결심이 그분의 남은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다음날 아침 거울 속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셨어요. 얼굴에는 깊은 주름이 자리 잡았고 등은 구부정하게 굽어 있었어요. 평생 가족을 위해 살았지만 정작 내 삶에는 아무것도 남지 않았다는 사실이 뼛속까지 서늘하게 다가왔다고 해요. 이대로는 안 된다. 70세라도 늦지 않았다. 김 선생님은 작게라도 내 힘으로 돈을 벌기로 결심하셨어요. 하지만 현실은 냉정했죠. 70세 노인을 고용할 곳을 찾기가 쉽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때 문득 아주 오래전 아내가 했던 말이 떠올랐다고 해요. 여보, 우리 고향 산 밑에 있는 그 밭만은 절대 팔지 마. 언젠가 큰 돈이 될 거야. 여러분, 때로는 인생에서 가장 절망적인 순간에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김 선생님에게도 그런 순간이 찾아왔어요. 아내가 떠난 후 시골 고향에 조그맣게 남겨둔 밭이 하나 있었어요. 아내는 늘 이 땅만은 언젠가 값어치가 오를 거야 라고 말씀하셨지만 김 선생님은 그 말을 크게 신경 쓰지 않으셨어요. 그저 시골 밭 하나 남겨놓은 게 무슨 의미가 있겠냐고 생각하셨거든요. 아이들 키우랴, 생활비 대랴, 정신없이 살다 보니 그 땅은 머릿속에서조차 사라진 지 오래였어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아내의 그 말이 떠오른 순간 마음속에서 이상한 예감이 들었다고 해요. 김 선생님은 서둘러 고향 이장님께 전화를 거셨어요. 이장님, 혹시 40년 전에 아내가 사둔 밭이 있는데요. 이장님은 주소를 묻더니 갑자기 목소리가 변했어요. 어이고, 김씨 아저씨, 그 땅 지금 내놓으실 생각 있어요? 네. 왜요? 아저씨 땅이요. 지금 신도시 개발구역에 포함됐거든요. 순간 핸드폰을 꽉 쥔 손에 힘이 들어갔다고 해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그 지역이 지금 KTX역 건설과 신도시 개발 계획에 들어가면서 보상금이 엄청나게 올라갔어요. 현재 시세로 보면 아저씨가 상상하시는 그 이상입니다. 믿을 수 없으셨어요. 김 선생님은 서둘러 직접 땅을 보러 가셨어요. 몇 년 전만 해도 허허벌판이었던 그곳이 이제는 새로 지어진 도로와 아파트 단지들로 가득 차 있었어요. 그제야 현실을 실감하셨다고 해요. 아내가 남긴 이 작은 땅이 내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운명적인 열쇠였다는 것을. 김 선생님은 그 자리에서 땅을 처분하셨어요. 그리고 내 통장으로 들어온 금액을 본 순간 숨이 멎는 것 같았다고 해요. 이 돈이 정말 내 돈인가? 40년 동안 아내가 남긴 작은 땅 하나로 김 선생님은 내 평생 처음으로 경제적 자유를 얻으셨어요. 그런데 김 선생님은 이 돈을 그냥 통장에 넣어두지 않으셨어요. 이제 진짜 내 인생을 살아야겠다. 70세의 나이에 새로운 도전을 시작하셨어요. 바로 원룸 전세 사업이었어요. 대학가 근처 원룸들을 사서 전세를 놓으면 매달 안정적인 수입이 들어올 거야. 김 선생님은 대학가 근처에 작은 원룸들을 하나씩 매입하기 시작하셨어요. 젊은 사람들한테는 무리였지만 70세의 김 선생님에게는 오히려 기회였어요. 왜냐하면 그동안의 인생 경험으로 젊은 세입자들의 마음을 이해하셨거든요. 아저씨, 수리비 너무 비싸게 받지 마세요. 할아버지, 전세금 올리지 마세요. 그런 말들을 들으면서도 김 선생님은 합리적인 가격에 깔끔하게 관리해 주셨어요. 그 결과 입소문이 났어요. 김씨 할아버지 원룸은 깨끗하고 인심도 좋아요. 우리 할아버지한테 가면 박하지 않아요. 어느새 김 선생님이 관리하시는 원룸들은 공실이 생기지 않았어요. 한 달에 10개 원룸에서 나오는 전세금 이자만으로도 넉넉한 생활비가 마련되었어요. 그리고 그 소식이 자식들에게도 전해졌죠. 아버지,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아버지, 뭐 필요한 거 없으세요? 얼마 전까지 요양병원 가는 게 어때요? 라고 말하던 아이들이 이제는 나를 걱정하는 척하며 연락해 오기 시작했어요. 김 선생님은 웃으며 대답하셨어요. 괜찮다. 아버지 이제 아주 잘 살고 있어. 하지만 여기서 멈추지 않으셨어요. 갑자기 큰 돈을 얻었다고 해서 그냥 가만히 있을 생각은 없었거든요.
나는 이제부터 나를 위한 인생을 살기로 했으니까. 그렇게 시작한 게 동네 작은 철물점이었어요. 처음에는 그저 심심해서 평생 일하면서 익힌 기술을 활용해 보자 싶었을 뿐이었죠. 70세의 철물점 사장이라니 사람들은 처음에 의아해했어요. 그런데 뜻밖의 일이 벌어졌어요. 할아버지, 이거 어떻게 고치는지 아세요? 우리 집 변기가 고장났는데 봐주실 수 있나요? 김 선생님은 손님들과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누며 평생 쌓아온 기술로 간단한 수리도 해주곤 하셨어요. 할아버지 정말 만능이시네요. 이런 건 어디 가서 배우는 거예요? 70년 인생의 경험과 정성스러운 손길로 물건을 고쳐주니 사람들이 좋아했어요. 특히 혼자 사는 젊은 사람들은 집안 고장난 것들을 가져와서 고쳐달라고 부탁하곤 했어요. 할아버지, 이거 고치면 얼마예요? 아이고, 이런 건 돈 받을 것도 없어. 그냥 가져가. 소문은 순식간에 퍼졌어요. 처음에는 동네 주민들이 오더니 어느 날 한 손님이 김 선생님의 철물점을 SNS에 올렸어요. 만능 할아버지의 신기한 철물점. 그리고 그게 시작이었어요. TV에서 한번 촬영하고 싶다는데 괜찮으세요? 유명 유튜버가 리뷰하고 싶다고 합니다. 김 선생님은 그저 평생 쌓아온 기술과 경험으로 사람들을 도와주었을 뿐이었는데 이제는 멀리서까지 내 철물점을 찾아오기 시작했어요. 돈이 또 쌓이기 시작했죠. 하지만 김 선생님은 이 돈을 단순히 쌓아두기만 해서는 안 된다는 걸 아셨어요. 한때 나는 돈이 없어서 자식들의 눈치를 봐야 했고 내 뜻대로 살 수도 없었다. 나는 다시는 그런 상황으로 돌아가고 싶지 않다. 돈을 벌었으면 이제 이 돈을 지키고 관리해야 한다. 김 선생님은 곧바로 은행 VIP 고객이 되어 자산 관리를 받기 시작하셨어요. 안정적인 적금과 예금으로 기본을 다지고 일부는 안전한 배당주에 투자하셨어요. 70세의 나이에 어울리는 안전하면서도 수익성 있는 투자를 선택하신 거죠. 그 덕분에 이제 김 선생님은 일을 하지 않아도 매달 충분한 수익이 나오게 되었어요. 경제적으로 완전히 자유로워지신 거예요.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나는 이미 늦었어. 나는 그런 운이 없어라고 생각하고 계신가요? 천만에요. 김 선생님의 이야기에서 가장 중요한 건 운이 아니에요. 바로 이제부터라도 나를 위해 살겠다는 결심이었어요. 그 결심이 있었기 때문에 기회가 왔을 때 놓치지 않고 잡을 수 있었던 거고 성공했을 때도 거기서 멈추지 않고 계속 발전시켜 나갈 수 있었던 거예요. 하지만 김 선생님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돈을 벌었다고 해서 모든 게 해결되는 건 아니거든요. 더 중요한 깨달음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여러분, 경제적 자유를 얻은 김 선생님에게 새로운 시련이 찾아왔어요. 그리고 이 시련을 통해 더욱 중요한 깨달음을 얻으시게 되었죠. 어느 날도 평소처럼 철물점에서 일을 하고 계셨어요. 손님들과 이야기하고 물건을 정리하고 청소를 하다 보니 온종일 서 있으셨죠. 그런데 이상하게도 몸이 무겁고 다리가 붓는 느낌이 들었어요. 조금 쉬면 괜찮아지겠지 생각하며 참고 있었는데 점점 숨이 차고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순간 어지러움이 밀려오고 눈앞이 흐려졌어요. 사장님, 괜찮으세요? 손님이 놀라며 다가왔지만 대답할 힘조차 없었어요. 그리고 그 순간 온몸에 힘이 빠지면서 주저앉고 말았어요. 눈을 떴을 때는 병원이었어요. 곁에 있던 의사가 차트를 보며 말했어요. 어르신, 이대로 두면 큰일 납니다. 혈압이 너무 높고 당뇨 수치도 위험해요. 무엇보다 심장에 무리가 온 상태입니다. 김 선생님은 말문이 막히셨어요. 그제야 깨달으셨어요. 내 몸이 이렇게까지 망가져 있었구나. 내가 무너지면 모든 게 끝이라는 사실을 그제야 실감하셨던 거예요. 그동안 김 선생님은 내 몸이 얼마나 망가졌는지조차 모르고 사셨어요. 늘 가족을 위해 일하고 고생하고 스트레스 받느라 내 몸을 돌볼 여유가 없었거든요. 그런데 그 대가가 너무나도 혹독하게 찾아왔던 거예요. 그날 이후 김 선생님은 결심하셨어요. 더 이상 내 몸을 방치하지 않겠다. 내 몸을 지키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그렇게 건강을 위한 새로운 루틴을 만들기 시작하셨어요. 처음에는 운동이 버거웠어요. 70세의 몸으로 무리하기엔 한계가 있었죠. 하지만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이제부터라도 내 몸을 위해 움직여야 한다. 매일 아침 동네 뒷산을 천천히 올라가기 시작하셨어요. 처음에는 10분 걷는 것도 힘들었지만 점점 거리를 늘려가셨어요. 그렇게 하루 1시간씩 천천히 걷는 습관을 만드셨어요. 그리고 동네 경로당에서 운영하는 노인 체조교실에도 참여하셨어요. 할아버지들, 나이가 들수록 근육이 줄어드는 게 문제예요. 꾸준히 움직여야 건강하게 오래 살 수 있어요. 강사의 말을 듣고 김 선생님은 처음으로 체계적인 운동을 시작하셨어요. 하루 30분씩 내 몸에 맞는 강도로 운동하셨어요.
몇 달이 지나자 거울 속 모습이 변하고 있었어요. 혈색이 좋아지고 걸음걸이가 가벼워졌어요. 식습관도 완전히 바꾸셨어요. 예전에는 혼자 사니까 대충 라면이나 김치로 때우셨어요. 배고프면 편의점 도시락, 가끔 중국집 배달 음식. 하지만 이제는 내 몸을 위한 제대로 된 식사를 하기로 하셨어요. 당뇨와 고혈압 관리를 위해 짜고 단 음식을 줄이고 신선한 채소와 생선을 중심으로 한 식단을 만드셨어요. 가끔 철물점 손님들이 말했어요. 사장님, 요즘 건강해 보이세요? 할아버지, 얼굴이 좋아지신 것 같아요. 김 선생님은 웃으며 대답하셨어요. 건강한 몸에 건강한 마음이 나오는 법이거든요. 그리고 이제는 가장 먹고 싶은 걸 하루에 한 번은 꼭 드시기로 하셨어요. 가끔은 고급한 정식, 때로는 어릴 때 먹던 추억의 붕어빵과 따뜻한 호빵. 누군가를 위해 참는 게 아니라 오롯이 나를 위한 식사. 이게 삶의 새로운 즐거움이 되었어요. 무엇보다 이제는 정기적으로 건강검진을 받기 시작하셨어요. 예전에는 병원에 가는 게 귀찮고 겁이 났어요. 괜히 검사하다가 안 좋은 소리라도 들을까 봐 피하기만 했죠. 하지만 이제는 생각이 바뀌셨어요. 내 몸을 지키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 바로 건강검진이다. 혈압, 혈당, 심장, 간 기능 검사를 빠뜨리지 않으셨어요. 아플 때 치료하는 것보다 아프지 않도록 미리 관리하는 게 훨씬 중요하다는 걸 깨달으셨거든요. 이제야 진짜로 아셨어요. 돈이 많아도 건강을 잃으면 모든 것이 무너진다는 것. 그리고 내가 건강해야 내가 원하는 삶을 끝까지 살아갈 수 있다는 것. 김 선생님은 이제 건강을 잃고 후회하는 삶이 아니라 건강을 지키며 당당하게 살아가는 삶을 선택하셨어요. 여러분, 여기서 잠시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왜 나이가 들면 건강을 포기하게 될까요? 이제 늙었으니까 어쩔 수 없지, 병원비만 안 들면 다행이야 라고 체념하게 되는 이유가 뭘까요? 사실은 우리가 평생 남을 위해 살면서 내 몸을 돌볼 여유도 권리도 없다고 생각해 왔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김 선생님의 이야기를 보세요. 70세가 넘어서도 충분히 건강을 되찾을 수 있어요. 아니, 오히려 지금부터가 진짜 내 몸을 위해 살 수 있는 시작인 거예요. 건강한 몸이 있어야 경제적 자유도 의미가 있고 좋은 사람들과의 관계도 더 깊이 있게 만들어갈 수 있어요. 무엇보다 내가 정말 하고 싶었던 일들을 할 수 있는 기반이 되는 거죠. 김 선생님은 경제적으로 자유로워지고 건강도 되찾으셨어요. 하지만 또 하나의 중요한 사실을 깨달으시게 되었어요. 철물점을 운영하다 보면 손님들과 이런저런 대화를 나누기도 했어요. 하지만 가게 문을 닫고 집에 돌아오면 조용한 방에서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졌어요. 과거에는 자식들을 위해 살았고 손자들을 돌보며 시간을 보냈어요. 그런데 이제는 더 이상 나를 찾아오는 사람도 나와 진심으로 시간을 보내려는 사람도 없었어요. 나는 평생 가족을 위해 살았는데 이제는 아무도 나를 찾지 않네. 그때 깨달으셨어요. 사람은 누구나 혼자서는 살 수 없다는 걸. 특히 70대 이후에는 더욱 그렇다는 것을. 김 선생님은 새로운 인간관계를 만들어야 했어요. 먼저 내 곁에 있는 좋은 사람들과의 관계를 다시 돌아보셨어요. 철물점 단골 손님들, 오랫동안 연락하지 못했던 동창들, 그리고 나를 아껴주던 옛 직장 동료들. 그동안 너무 가족에만 매달려서 이런 사람들과 제대로 관계를 맺지 못하고 살았다는 걸 깨달으셨어요. 김 선생님은 먼저 연락을 시작하셨어요. 영수야, 오랜만이야. 우리 한번 만날까? 사장님, 요즘 잘 지내세요? 한번 얼굴 보고 싶어요. 그렇게 조금씩 다시 사람들을 만나기 시작하셨어요. 그리고 놀라운 사실을 알았어요. 가까운 곳에 나를 진심으로 반가워하는 사람들이 이미 있었다는 거예요. 나를 찾는 사람이 없다고 생각했는데 사실은 내가 먼저 마음을 열지 않았을 뿐이었구나. 김 선생님은 더 이상 누가 나를 챙겨주지? 하는 생각을 하지 않기로 하셨어요. 대신 나도 누군가에게 좋은 어른이 되어주자고 생각하셨어요. 그렇게 새로운 인간관계를 만들어 가셨어요. 이제 돈도 있고 건강도 챙겼으니 뭔가 의미 있는 걸 해보고 싶다고 생각하셨어요. 김 선생님은 처음으로 내 인생에서 진짜 하고 싶은 일이 무엇인지 고민해보기 시작하셨어요. 그동안 내 인생에는 해야 할 일만 가득했지. 내가 정말 좋아하는 것은 단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었거든. 어릴 때부터 그림 그리는 걸 좋아했었는데 아니면 예전에 젊었을 때 밴드에서 기타를 쳤었는데 차근차근 떠올려 보니 하고 싶은 일이 많았어요. 그래서 동네 문화센터에서 운영하는 수채화 교실에 등록하셨어요. 처음에는 70세에 그림을 배워서 뭐 할까? 하는 생각도 들었지만 막상 배우기 시작하니 너무 재미있었어요. 붓으로 종이에 색깔을 입히며 몰입하는 시간. 그림 교실 사람들과 함께 야외 스케치를 나가며 새로운 풍경을 발견하는 순간. 심지어 동네 경로당에서 운영하는 작은 하모니카 동호회에도 가입해서 옛가요를 연주하게 되었어요.
아리랑 그 옛날 그 사람 같은 추억의 노래들을 하모니카로 불며 사람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 김 선생님은 처음으로 순수하게 나를 위한 시간을 갖기 시작하셨어요. 누군가를 위해서가 아니라 오로지 내가 좋아서 내 마음이 즐거워서 하는 일들. 그리고 깨달으셨어요. 이렇게 사는 것이 바로 진짜 행복한 노년이라는 것을. 그런데 정말 신기한 일이 벌어졌어요. 그러던 어느 날 철물점으로 뜻밖의 손님이 찾아왔어요. 아버지. 고개를 들어보니 큰아들이 서 있었어요. 뒤에는 작은 아들과 며느리들까지 함께 있었어요. 놀란 얼굴로 철물점을 둘러보던 큰아들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아버지, 가게 한다는 얘긴 왜 안 하셨어요? 김 선생님은 손에 들고 있던 망치를 내려놓으며 미소 지으셨어요. 굳이 말할 필요가 있을까 싶어서. 너희한테 부담 주고 싶지 않았거든. 그 말에 큰아들은 당황한 듯 머뭇거렸어요. 그동안 자식들에게 연락을 하지 않았던 건 김 선생님이 이제 더 이상 그들의 눈치를 보며 살 필요가 없었기 때문이었어요. 아버지, 요즘 많이 바쁘시죠? 아버지, 이제 걱정 안 하셔도 되겠네요. 그제야 김 선생님은 그들의 진짜 의도를 아셨어요. 이제 와서 걱정하는 척하면서 다시 내게 기대려는 것이겠죠.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어요. 김 선생님은 조용히 미소를 지으며 말씀하셨어요. 그래, 아주 잘 살고 있어. 그런데 너희들이 진짜 걱정돼. 네? 70이 넘은 아버지가 이렇게 바쁘게 일하고 있는데 자식들은 한 번도 안부 전화 한 통 없이 살고 있다는 게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 어떨까 싶어서. 자식들의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어요. 아버지, 그게 저희가. 김 선생님은 고개를 저으셨어요. 아니야. 이제 아버지는 알겠어. 너희도 너희 살기 바쁘다는 거. 그리고 주문이 들어와서 정신없이 바쁜 철물점 안으로 돌아가셨어요. 아이들은 한동안 철물점 앞에서 서성이다가 결국 말없이 돌아갔어요. 그 모습을 바라보며 김 선생님은 속으로 생각하셨어요. 나는 이제 누구에게도 휘둘리지 않는다. 나는 이제 누구에게도 의지하지 않는다. 나는 내 삶을 살고 있다. 그리고 지금이 내 인생에서 가장 자유롭고 떳떳한 순간이라는 걸 깨달으셨어요. 하지만 그 후로도 자식들은 계속 연락을 해왔어요. 이번에는 진짜 반성하는 모습으로. 아버지, 저희가 잘못했어요. 아버지, 다시 기회를 주세요. 김 선생님은 냉정하게 대답하셨어요. 기회는 이미 40년 동안 줬다. 이제는 아버지 인생이야. 그러자 며느리들이 울먹이며 말했어요. 아버지, 저희가 정말 철없었어요. 다시 효도하겠어요. 효도? 김 선생님은 웃으셨어요. 효도는 부모가 힘들 때 하는 거야. 부모가 잘 살 때 와서 하는 건 효도가 아니라 투자지. 그 말에 자식들은 할 말을 잃었어요. 김 선생님은 마지막으로 말씀하셨어요. 너희들이 진짜 아버지를 위한다면 이제 그만 귀찮게 하지 마라. 아버지는 지금이 가장 행복하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혹시 너무 냉정한 거 아닌가? 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하지만 생각해 보세요. 김 선생님이 정말 냉정한 사람이었을까요? 그분은 40년 동안 자식들을 위해 모든 걸 희생하신 분이에요. 그런데 정작 도움이 필요할 때는 요양원에 보내려고 했던 자식들이 아버지가 잘 살게 되니까 다시 관심을 보이는 거죠. 김 선생님이 선택하신 건 냉정함이 아니라 자존감이었어요. 더 이상 이용당하지 않겠다는 당당함이었어요. 그리고 이제부터는 진짜 나를 위해 살겠다는 결심이었어요. 이제 김 선생님은 깨달으셨어요. 내 삶은 70세부터가 진짜 시작이라는 것을. 더 이상 누군가를 위해 희생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경제적으로도 건강적으로도 그리고 관계에서도 자유로워지셨어요. 그리고 마침내 진짜 나를 위한 삶을 살고 계세요. 김 선생님의 하루는 이제 완전히 달라졌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가장 먼저 하시는 일이 거울을 보며 인사하는 거예요. 오늘도 고생 많았어. 오늘은 뭘 하며 행복하게 보낼까? 예전에는 다른 사람이 뭘 원하는지, 무엇을 해야 하는지만 생각했다면 이제는 내가 무엇을 원하는지, 내가 무엇을 하고 싶은지를 먼저 생각하세요. 아침 산책을 하시면서 만나는 동네 할머니, 할아버지들과 자연스럽게 인사를 나누세요. 김 사장님, 오늘도 정정하시네요. 할아버지, 요즘 그림 잘 그리신다면서요? 이런 소소한 대화들이 김 선생님에게는 새로운 기쁨이 되었어요. 누군가에게 인정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냥 순수하게 사람과 사람이 만나는 따뜻함이었거든요. 철물점에서도 손님들과의 관계가 달라졌어요. 이제는 어떻게 하면 더 많이 팔까? 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이 사람에게 진짜 도움이 될까? 를 생각하세요.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신뢰가 쌓이고 입소문이 나고 결과적으로 수입도 늘어났어요. 할아버지, 이 망치 어떤 게 좋을까요? 그 젊은이 뭐 했을 거야? 용도에 따라 달라지거든.
이런 대화를 나누며 정말 필요한 걸 권해드리니 손님들이 더욱 만족해했어요. 문화센터 수채화 교실에서는 새로운 친구들을 만나셨어요. 나이도 다르고 살아온 배경도 다르지만 그림을 그리는 순간만큼은 모두 같은 마음이 되는 거예요. 김 선생님, 이번 그림 정말 멋지네요. 색감이 어떻게 이렇게 자연스러워요? 하하, 나도 처음엔 서툴렀는데 계속 하다 보니 조금씩 늘더라고. 하모니카 동호회에서는 옛 추억을 함께 나누는 시간이 많아졌어요. 같은 세대를 살아온 분들과 그때 그 노래 이야기를 하면서 웃고 즐기는 시간들. 이런 순간들이 김 선생님에게는 진짜 소중한 보물이 되었어요. 가끔 젊은 손님들이 물어봐요. 할아버지는 어떻게 이렇게 활기차게 사세요? 비결이 뭐예요? 그러면 김 선생님은 이렇게 대답하세요. 비결이라고 할 것도 없어. 그냥 이제부터는 나를 위해 살기로 했거든. 남을 위해 사느라 놓쳤던 시간들을 되찾고 있는 거야. 할아버지가 젊어 보이는 이유가 그거구나. 그래, 나이는 숫자일 뿐이야. 중요한 건 마음이지. 김 선생님은 이제 자신의 경험을 다른 분들과 나누는 일도 하고 계세요. 가끔 비슷한 상황에 있는 어르신들이 철물점을 찾아와서 고민을 털어놓으시거든요. 김 사장님, 저도 자식들이 요양원 얘기를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러면 김 선생님은 정성스럽게 조언해드려요. 첫 번째로는 경제적으로 독립하는 거야. 돈이 있어야 누구한테도 굽신거리지 않고 살 수 있거든. 두 번째는 건강을 챙기는 거고, 세 번째는 나만의 즐거움을 찾는 거야. 그게 가능할까요? 저는 이미 70이 넘었는데, 나도 70에 시작했어. 늦은 건 없어. 중요한 건 지금부터 시작하겠다는 마음이지. 실제로 김 선생님의 조언을 듣고 작은 가게를 시작하신 분, 건강을 되찾으신 분, 새로운 취미를 찾으신 분들이 하나둘 생겨나고 있어요. 그럴 때마다 김 선생님은 뿌듯함을 느끼세요. 내가 겪었던 힘든 시간들이 헛되지 않았구나. 이제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고 있구나. 어느 날 저녁, 김 선생님은 집에서 조용히 차를 마시며 창밖을 바라보셨어요. 예전 같았으면 아무도 나를 찾지 않는다며 외로워하셨을 텐데, 이제는 이 고요한 시간이 평화롭게 느껴지세요. 혼자 있는 시간이 외로운 게 아니라 나와 함께하는 소중한 시간이구나. 핸드폰을 보니 수채화 교실 친구들의 단체 채팅방에 내일 야외 스케치 계획이 올라와 있어요. 하모니카 동호회에서는 다음 주 공연 연습 일정을 알려왔고요. 철물점 단골 손님은 새로 이사한 집 수리 도움을 요청했어요. 아, 할 일이 이렇게 많네. 바쁘게 살겠구나. 하지만 이제는 바쁜 게 부담이 아니라 즐거움이에요. 누군가가 억지로 시키는 일이 아니라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일들이거든요. 그날 밤 잠자리에 들기 전 김 선생님은 하루를 되돌아보며 생각하셨어요. 오늘도 참 좋은 하루였다.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았고 좋은 사람들과 시간을 보냈고 의미 있는 일을 했다. 그리고 무엇보다 나는 이제 진짜 자유롭다. 누구에게도 휘둘리지 않고 누구에게도 의존하지 않고 오롯이 내 의지로 사는 삶. 이제 김 선생님에게는 새로운 꿈이 생겼어요. 자신처럼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어르신들을 위한 작은 모임을 만드는 거예요. 70플러스 클럽 같은 이름으로 말이죠. 경제적 독립, 건강관리, 의미 있는 관계 만들기. 이 세 가지를 함께 실천해 나가는 모임을 만들어 보고 싶어. 이미 몇 분이 관심을 보이고 계세요. 김 선생님의 이야기를 듣고 용기를 낸 분들이죠. 우리도 이제부터 우리를 위해 살아보자는 마음으로 모이기 시작하셨어요. 김 선생님은 이제 확신하세요. 내 인생은 70세부터가 진짜 시작이었다. 그리고 앞으로도 더 많은 가능성이 기다리고 있다. 여러분, 김 선생님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정말 중요한 깨달음을 얻었어요. 바로 70대 이후에 반드시 갖춰야 할 세 가지가 무엇인지 말이에요. 첫 번째는 경제적 독립입니다. 돈이 있어야 누구에게도 휘둘리지 않고 자유롭게 살 수 있어요. 자식들에게 눈치 보지 않고 내가 원하는 것을 선택할 수 있는 힘이 바로 경제적 독립에서 나와요. 김 선생님처럼 늦은 나이에도 새로운 수입원을 만들 수 있어요. 부동산 투자든 작은 사업이든 아니면 평생 쌓아온 기술과 경험을 활용한 일이든 중요한 건 이제부터라도 나를 위해 돈을 벌겠다는 결심이에요. 나는 이미 늦었어. 나는 그런 능력이 없어라고 포기하지 마세요. 김 선생님도 70세에 시작하셨잖아요. 여러분도 충분히 할 수 있어요. 작은 것부터 시작하면 돼요. 두 번째는 건강관리입니다. 아무리 돈이 많아도 건강을 잃으면 모든 게 무의미해져요. 그리고 건강은 하루아침에 무너지지만 되찾는 데는 오랜 시간과 노력이 필요해요. 지금부터라도 늦지 않았어요. 매일 30분씩 걷기, 규칙적인 식사, 정기적인 건강검진. 이런 기본적인 것들부터 시작하세요. 그리고 무엇보다 내 몸을 위해 투자하겠다는 마음가짐이 중요해요.
이제 늙었으니까 어쩔 수 없지라고 체념하지 마세요. 70, 80이 되어도 건강을 유지하고 계신 분들이 많아요. 여러분도 그런 분 중 한 명이 될 수 있어요. 세 번째는 의미 있는 관계와 활동입니다. 사람은 혼자서는 살 수 없어요. 특히 나이가 들수록 좋은 사람들과의 관계가 더욱 중요해져요.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건 나를 이용하려는 관계가 아니라 서로를 존중하고 아껴주는 진정한 관계를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진짜 좋아하는 활동을 찾아보세요. 평생 미뤄뒀던 취미, 하고 싶었던 일, 배우고 싶었던 것들. 이제는 누구를 위해서가 아니라 순수하게 나를 위해 할 수 있는 시간이에요. 김 선생님이 수채화와 하모니카를 배우신 것처럼 여러분도 분명히 하고 싶은 일이 있을 거예요. 이제 와서 뭘 배워서 뭐해? 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배우는 그 자체가 즐거움이고 그 과정에서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게 되고 삶의 활력이 생겨요. 여러분, 이제 정리해 볼까요? 김 선생님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가 배운 것은 무엇일까요? 첫째, 나이는 숫자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70세든 80세든 새로운 시작을 하기에 늦지 않았어요. 김 선생님이 70세의 인생을 완전히 바꾸신 것처럼 여러분도 지금부터 새로운 인생을 시작할 수 있어요. 둘째, 경제적 독립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달았어요. 돈이 있어야 진짜 자유로울 수 있고 누구에게도 굽신거리지 않고 당당하게 살 수 있어요. 자식들에게 짐이 되지 않으려면 오히려 경제적으로 독립해야 해요. 셋째, 건강이야말로 가장 큰 자산이라는 것을 알았어요. 건강이 있어야 경제활동도 할 수 있고 좋아하는 일도 할 수 있고 사람들과의 관계도 유지할 수 있어요. 지금부터라도 내 몸을 소중히 여기고 관리해야 해요. 넷째, 진정한 인간관계의 중요성을 배웠어요. 나를 이용하려는 사람들과는 거리를 두고 나를 진심으로 아껴주는 사람들과 시간을 보내야 해요. 그리고 내가 먼저 다른 사람들에게 좋은 어른이 되어주려고 노력해야 해요. 다섯째, 내가 진짜 원하는 삶을 살아도 괜찮다는 것을 알았어요. 평생 남을 위해 희생하며 살았다면 이제는 나를 위해 살 권리가 있어요.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하고 내가 먹고 싶은 것을 먹고 내가 만나고 싶은 사람들과 시간을 보내도 괜찮아요. 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이 드시나요? 그런데 내가 정말 이렇게 살 수 있을까? 내 상황은 좀 다른데. 걱정하지 마세요. 김 선생님도 처음에는 막막하셨어요. 70세에 아무것도 없이 시작하셨잖아요. 하지만 중요한 건 완벽한 계획이 아니라 시작하겠다는 용기였어요. 작은 것부터 시작하세요. 매일 30분씩 걷기, 오랫동안 연락하지 못했던 친구에게 안부 전화하기, 하고 싶었던 취미 하나 시작해보기. 이런 작은 변화들이 모여서 큰 변화를 만들어내요. 그리고 무엇보다 이것을 기억하세요. 여러분이 지금까지 살아오신 모든 시간들은 결코 헛되지 않았어요. 그 모든 경험과 지혜가 이제부터 여러분 자신을 위해 쓰일 거예요. 자식을 키우느라, 가족을 돌보느라, 생계를 꾸려나가느라 정말 고생 많이 하셨어요. 그런 여러분이 이제 나를 위해 살겠다고 결심하시는 건 욕심이 아니라 당연한 권리예요. 김 선생님이 그러셨듯이 여러분도 이제 당당하게 말할 수 있어요. 이제는 나를 위해 살겠다. 나는 더 이상 누구에게도 휘둘리지 않겠다. 내 남은 인생은 나를 위한 시간이다. 여러분의 앞에는 아직 많은 가능성이 기다리고 있어요. 70세든 80세든 여러분의 인생은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오히려 지금부터가 진짜 여러분만의 시간이에요. 내일부터, 아니 오늘부터 작은 한 걸음을 내딛어 보세요. 그 한 걸음이 여러분의 남은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거예요. 김 선생님이 하신 말씀으로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하고 싶어요. 그동안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누군가 알아주지 않아도, 누군가 고맙다는 말을 하지 않아도 저는 압니다. 당신이 얼마나 많은 밤을 울며 버텨왔는지, 얼마나 많은 희생을 감수하며 살아왔는지. 그리고 이제는 그 모든 시간들이 헛되지 않도록 내 인생을 위해 살아야 할 시간입니다. 70세든 80세든 늦지 않았습니다. 앞으로의 삶은 누군가를 위해 사는 삶이 아니라 오롯이 나를 위한 삶이 되길 바랍니다. 당신이 행복해질 자격은 충분합니다. 이제 당신을 위한 진짜 인생을 시작하세요. 그리고 그동안 잘 살아줘서 정말 감사합니다. 당신이 지나온 모든 시간들을 진심으로 존경하고 응원합니다. 이제부터는 나를 위해 살아도 괜찮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작은 용기라도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여러분의 남은 인생이 정말 행복하고 의미 있는 시간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다음번에는 오늘 말씀드린 3가지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천할 수 있는지 단계별 실행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경제적 독립을 위한 현실적인 방법들, 70대부터 시작하는 건강관리 노하우, 그리고 의미 있는 인간관계를 만드는 구체적인 방법들을 준비해서 다시 만나 뵙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 모두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그리고 기억하세요. 여러분의 인생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지금부터가 진짜 시작입니다. 오늘도 이 영상을 찾아주신 당신께 먼저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혹시 지금 집에 대해 고민하고 계신가요? 노후에 어떤 집에서 살아야 가장 편하고 걱정이 없을까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나는 그냥 지금 사는 집에서 평생 살 거야 라고 생각하고 계시다면 이 영상은 분명히 당신께 새로운 시선을 드릴 수 있을 겁니다. 60대 이후 10명 중 8명이 한 번 이상 이사를 하게 됩니다. 이유는 다양하지만 공통점은 하나입니다. 준비되지 않은 순간 갑작스럽게 닥친 변화였다는 겁니다. 배우자와의 이별, 자녀와의 거리, 건강 문제, 돌봄 문제. 그리고 그때서야 깨닫게 되죠. 이건 내가 선택한 이사가 아니라 떠밀려간 이사였구나. 그리고 후회합니다. 그땐 왜 미리 준비하지 않았을까? 그래서 오늘 이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노후에 절대 실패하지 않는 집 선택 기준 6가지를 이야기합니다. 단순히 전원주택이 좋다, 아파트가 편하다 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지금부터의 삶을 불안하게 살 것인지, 평온하게 살 것인지, 그 방향을 정하는 기준입니다. 아주 현실적이고 구체적으로 말씀드릴게요. 끝까지 보시면 지금 바로 적용할 수 있는 팁까지 얻어가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이 앞으로의 10년, 20년을 바꾸는 출발점이 될 수 있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한 가지만 부탁드릴게요. 이 영상이 유익하다고 느껴지신다면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고 채널을 아직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구독도 함께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더 나은 콘텐츠를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노후의 삶을 바꾸는 집 선택 기준 첫 번째입니다. 많은 분들이 나이가 들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애들도 다 나갔고 우리 둘만 사니까 큰 집은 필요 없지. 맞는 말 같죠? 그런데 막상 살아보면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좁은 공간은 처음엔 아늑하지만 금방 답답해집니다. 식탁도 없이 거실도 없이 주방과 침실이 붙어 있는 구조. 앉을 자리는 있어도 쉴 공간은 없는 집. 그건 생활이 아니라 생존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특히 부부가 하루 종일 같은 공간에 있다 보면 서로에게 숨 쉴 틈이 없어지게 됩니다. 작은 다툼도 쉽게 커질 수 있습니다. 개인 공간이 없으면 생각도 정리되지 않습니다. TV는 누가 켜고 냉장고는 누가 정리하고 사소한 일상이 불편함으로 바뀌게 됩니다. 집이 좁으면 사람도 자꾸 움츠러듭니다. 물건을 버리기도 애매하고 어디 둘 데가 없어서 정리가 잘 안 됩니다. 결국은 앉을 자리 하나만 남고 나머진 물건이 차지하게 됩니다. 심리적으로도 점점 조급해지고 예민해지죠. 그래서 전문가들은 이야기합니다. 노후에 적정한 집 크기는 약 18평에서 20평 정도가 가장 좋다고. 너무 크지도 너무 작지도 않은 크기. 부부 각자 방 하나씩, 함께 쉴 수 있는 거실 하나, 간단한 식사를 할 수 있는 주방, 그리고 약간의 수납 공간. 이것만으로도 생활의 질은 충분히 지켜질 수 있습니다. 물론 줄이는 건 필요합니다. 그러나 무조건 작게 줄이는 것이 능사는 아닙니다. 줄여야 할 것은 크기보다 스트레스입니다. 공간이 좁아질수록 정리된 삶이 더 중요해집니다. 가구를 들이기보단 빼는 게 좋습니다. 넓게 보이도록 구조를 바꾸는 것도 한 방법입니다. 수납장을 높이 싸기보다는 벽면을 활용하거나 꼭 필요한 물건만 남기는 게 현명합니다. 조명도 중요합니다. 어두운 집은 더 좁고 답답해 보입니다. 가능하면 자연광이 들어오는 구조가 좋습니다. 거실에 햇살이 비치는 집, 주방에서 바깥 풍경을 볼 수 있는 집, 그런 집이 심리적인 안정감을 줍니다. 물리적인 공간은 작더라도 그 안에서의 감정은 넓고 여유로워야 합니다. 노후는 시간보다 공간이 더 중요해지는 시기입니다. 하루 종일 머무는 집이 나에게 맞지 않으면 그 자체가 스트레스가 됩니다. 집은 결국 쉼의 공간이자 회복의 공간입니다. 무조건 줄이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삶에 맞게 조율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작게 살아도 품격 있게, 효율적으로 구조를 활용하며 불필요한 것을 덜어내는 용기도 필요합니다. 가족이 가끔 오더라도 감당할 수 있는 구조면 좋습니다. 거실에서 함께 이야기 나눌 수 있는 소파 하나, 작은 탁자 하나, 그리고 따뜻한 조명이 있다면 그 집은 결코 작지 않은 집입니다. 내 삶을 담기에 충분한 집, 불필요한 넓이보다 필요한 넓이를 찾는 집, 그것이 진짜 노후에 필요한 집의 크기입니다. 많은 분들이 노후에 이사할 곳을 고민할 때 이렇게 말합니다. 혹시 모르니까 병원 옆으로 가야지. 당연한 선택처럼 들립니다. 몸이 아프면 바로 병원에 갈 수 있어야 하니까요. 그런데 실제로 병원 옆으로 이사한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조금 다릅니다.
몇 달도 안 돼서 다시 다른 곳으로 이사하고 싶어졌다고 말합니다. 이유는 단순합니다. 하루 종일 들려오는 앰뷸런스 소리 때문입니다. 창밖에서 들리는 경고음은 이웃의 아픔이자 언젠가 나에게도 닥칠 수 있는 불안의 신호입니다. 병원은 필요한 곳이지 사는 곳은 아니라는 말이 있습니다. 병원 근처에 살다 보면 마음이 먼저 지칩니다. 내가 환자도 아닌데 환자처럼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조금씩 외로움과 불안이 밀려옵니다. 반면에 복지관은 다릅니다. 거기는 아픈 사람을 치료하는 곳이 아니라 살아있는 사람들의 일상을 지탱해주는 공간입니다. 복지관에서는 운동도 하고 강의도 듣고 사람들과 대화도 나눕니다. 밥도 먹고 노래도 하고 함께 웃기도 합니다. 복지관은 단순한 기관이 아니라 지역 사회 속에서 노년을 살아가는 힘이 되는 중심입니다. 게다가 대부분의 프로그램이 무료거나 매우 저렴합니다. 도시락 하나 값이면 하루 종일 프로그램을 듣고 밥까지 먹을 수 있습니다. 병원은 지출이지만 복지관은 나를 위한 투자입니다. 그래서 일본에서는 복지관이 잘 갖춰진 동네가 학군지보다 집값이 비싼 경우도 많습니다. 한국도 곧 그렇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복지관은 노년의 강남이라고 불릴 수 있는 곳입니다. 매일 아침 갈 곳이 있다는 건 단순한 활동이 아닙니다. 내 삶의 리듬과 의미를 만들어주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복지관 옆에 살면 외롭지 않습니다. 내 이야기를 들어줄 사람이 있고 함께 밥 먹을 사람이 있고 운동을 같이 하는 사람이 생깁니다. 이런 관계가 건강보다 더 강한 예방약이 됩니다. 실제로 노인 우울증 예방의 가장 효과적인 방법 중 하나는 꾸준한 사회적 연결입니다. 복지관은 그런 연결을 가능하게 해줍니다. 물론 병원도 가까워야 합니다. 하지만 병원이 우선순위가 되면 나는 이미 몸이 아픈 사람처럼 살게 됩니다. 복지관 옆에 살면 나는 아직 할 수 있는 게 많다고 느끼게 됩니다. 삶의 활력이 생깁니다. 자존감도 회복됩니다. 사람은 아프기 전에 외로움에 먼저 무너지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병원보다 복지관입니다. 나를 살리는 공간은 어딘가를 생각해 보세요. 내가 가고 싶은 곳이 어딘지를 떠올려 보세요. 병원은 꼭 가야 할 때만 가고 싶지 않습니까? 복지관은 가고 싶은 날이 더 많지 않나요? 그런 공간이 내 삶의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자주 가고 싶은 곳이 옆에 있다는 건 삶의 방향이 건강 중심에서 관계 중심으로 바뀌는 겁니다. 혼자 사는 분들에게는 더욱더 중요합니다. 복지관은 외로움을 막아주는 가장 든든한 울타리입니다. 병원이 아니라 복지관 중심의 삶, 그게 바로 건강하게 오래 사는 비결입니다. 많은 부모님들이 은퇴 후 가장 먼저 떠올리는 계획은 자식과 함께 사는 것입니다. 이 나이에 어디 가느냐, 자식이랑 살아야지 하는 마음은 너무나 자연스럽습니다. 처음엔 분명 따뜻하고 기분 좋은 상상입니다. 밥도 같이 먹고 손주 웃음소리도 들리고 외롭지 않으니까요. 그런데 현실은 그리 낭만적이지 않습니다. 함께 살기 시작한 지 2달만 지나면 분위기가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며느리의 말투가 조금씩 변합니다. 사위의 눈빛이 날카로워집니다. 자식도 점점 말수가 줄고 부모와 자식 모두 눈치를 보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서로의 자유를 갉아먹게 됩니다. 자식 입장에서는 부모님이 항상 집에 있다는 사실이 부담이 됩니다. 부모 입장에서는 내 집이 아닌 남의 집처럼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아무리 편하게 있으라고 해도 결국은 불편함이 쌓입니다. 한쪽이 참기 시작하면 언젠가는 터지게 됩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방법은 같이 살지 않되 가까이 사는 것입니다. 도움은 줄 수 있지만 간섭하지 않는 거리. 사랑은 표현할 수 있지만 부담이 되지 않는 거리. 이 거리는 생각보다 구체적입니다. 같은 아파트 다른 동, 혹은 걸어서 5분 거리, 엘리베이터를 타지 않아도 되는 정도의 거리. 그 정도면 아플 때 금방 달려갈 수 있고 필요할 때 도와줄 수 있습니다. 반면 일상은 서로 완전히 독립적입니다. 저녁 메뉴도 TV 채널도 방문 시간도 각자 결정할 수 있습니다. 부모님이 손주를 보고 싶을 땐 잠깐 다녀오고 자식이 도움이 필요할 땐 바로 연락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진짜 가족을 지키는 거리입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중에 아프면 누가 도와줘요? 같이 살아야 돌봐주지 않나요? 물론 아플 때는 가까운 가족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그건 상시 돌봄이 아닌 일시적인 도움일 때 훨씬 효과적입니다. 함께 살면 감정이 상하고 도와주는 일이 오히려 스트레스로 바뀔 수 있습니다. 가까이 살면서 서로를 존중할 때 도와주는 것도 자연스럽고 기쁘게 할 수 있습니다. 어느 날 며느리의 퉁명스러운 말 한마디에 부모님 마음이 조용히 무너지기도 합니다. 그런 갈등이 쌓이면 결국 이사라는 극단적인 선택으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거리 조절이 중요합니다. 같이 살면 모든 것이 공유됩니다. 냉장고 속 반찬 하나도 신경 쓰이기 시작합니다. 아이들 교육 방식, 생활 습관, 말투 하나하나가 서로에게 불편함으로 바뀝니다. 반면 적절한 거리를 두면 좋은 것만 서로 주고받을 수 있습니다. 자식에게는 자유가 생기고 부모에게는 자존감이 유지됩니다. 서로를 위해 희생하지 않고 서로의 삶을 존중해주는 관계로 바뀌는 겁니다. 가까운 거리는 정서적 거리도 가깝게 만듭니다. 너무 멀면 안부도 뜸해지고 너무 가까우면 갈등이 생깁니다. 그래서 걸어서 5분, 차로 10분이 가장 좋습니다. 자녀와 함께 사는 집이 아니라 자녀와 가까이 사는 집을 선택하세요. 그게 진짜 가족의 평화를 지키는 지혜입니다. 많은 분들이 은퇴하면 전원주택에서 살고 싶다고 말합니다. 아침에 새소리 들으며 일어나고 마당에서 고기를 굽고 뒤뜰에 텃밭도 가꾸며 살고 싶다고 하십니다. 분명히 낭만적인 그림입니다. 하지만 그 그림은 실제 삶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전원주택의 첫 번째 현실은 고립입니다. 이웃과 거리가 멀고 필요한 시설까지는 항상 차를 타야 합니다. 가까운 병원 하나 없고 약국도 차로 30분 이상 걸릴 수 있습니다. 마트에서 장을 보려면 왕복 1시간이 기본입니다. 젊을 땐 괜찮습니다. 차도 몰 수 있고 힘도 있으니까요.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이동 자체가 부담이 됩니다. 겨울에 눈이 쌓이면 제설 작업도 스스로 해야 합니다. 낙엽은 가을마다 끝도 없이 떨어지고 봄에는 잡초가 쑥쑥 자라며 제초 작업만 해도 하루가 갑니다. 전원주택은 생각보다 일이 많습니다. 생활이 아니라 노동이 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현실은 응급 상황에 대한 대비입니다. 갑자기 쓰러졌을 때 누군가 도와줄 사람이 없습니다. 이웃에게 소리쳐도 안 들릴 수 있습니다. 구급차가 도착하는데도 시간이 걸립니다. 혼자 사는 분이라면 특히 위험합니다. 누군가 바로 곁에 있다는 것, 생각보다 큰 차이를 만듭니다. 세 번째 현실은 외로움입니다. 자연 속에서 혼자라는 건 처음에는 평화로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그 고요함이 외로움이 됩니다. 사람 소리 하나 없는 공간은 때로는 마음을 더 무겁게 만듭니다. 누군가 지나가는 발소리, 아파트 복도에서 들리는 이웃의 대화, 그런 소리조차 우리에게는 위안이 될 수 있습니다. 전원주택은 그런 관계를 잃게 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 자식들도 부모님이 멀리 사시면 잘 찾아오지 않습니다. 거리도 멀고 불편하니까요. 결국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집니다. 처음에는 좋다고 했던 분들도 1년을 넘기기 어렵다는 이야기를 자주 하십니다. 전원주택으로 이사갔던 한 어르신이 말했습니다. 경치는 너무 좋은데 마음은 점점 무너져 갔다고요. 나는 사람 소리가 그리웠다. 나를 불러주는 목소리가 그리웠다고 하셨습니다. 전원주택은 낭만이 아닙니다. 실질적인 계획과 준비가 필요한 공간입니다. 노년에는 풍경보다 사람이 먼저입니다. 흙냄새보다 따뜻한 말 한마디가 더 필요합니다. 낭만보다는 삶의 지속 가능성을 먼저 고려해야 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건강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게 됩니다. 하지만 병원만 가까우면 된다고 생각하는 건 오해입니다. 진짜 건강은 예방에서 시작됩니다. 약을 먹기 전에 먼저 매일 걷는 습관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걷는다는 게 마음만 있다고 되는 건 아닙니다. 주변 환경이 걷기에 적절해야 합니다. 보도는 좁고 차는 많고 신호등은 짧고 이런 동네에서는 걷는 게 스트레스가 됩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기준 중 하나는 집 근처에 공원이나 산책로가 있는가입니다. 산책로가 가까우면 굳이 마음을 다잡지 않아도 나가게 됩니다. 걷는 게 습관이 되고 그 습관이 건강을 만듭니다. 공원에는 벤치도 있고 쉼터도 있어 중간중간 쉴 수 있습니다. 햇빛을 받으며 앉아 있는 것만으로도 기분이 달라지는 걸 느끼게 됩니다. 자연은 약이 될 수 있습니다. 나무를 보고 물소리를 듣고 바람을 느끼는 그 시간이 마음을 편안하게 해줍니다. 사실 노년기 건강에서 중요한 건 혈압과 당뇨만이 아닙니다. 마음의 평안도 건강입니다. 그 평안을 지켜주는 공간이 바로 공원입니다. 실제로 여러 연구에서 공원이 가까운 지역에 사는 사람일수록 우울증 발생률이 낮고 운동량이 높다는 결과가 있습니다. 게다가 산책은 혼자서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최고의 운동입니다. 누구의 도움도 필요 없고 특별한 장비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걷기만 해도 혈액순환이 좋아지고 근육도 유지되며 관절의 가동성도 확보됩니다.
산책 중 마주치는 이웃과의 인사 한마디, 그것만으로도 외로움이 줄어듭니다. 그래서 공원이란 단순한 자연이 아니라 사람을 이어주는 사회적 공간이기도 합니다. 공원이 없다는 건 하루의 리듬이 없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복지관 옆보다 때로는 공원 옆이 더 필요합니다. 아침에 일어나 햇빛 받으며 한 바퀴 도는 일상이 건강을 유지하는 가장 강력한 방법입니다. 이런 환경에 살면 병원에 갈 일이 줄어듭니다. 운동하라고 다그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걷게 됩니다. 공원이 곧 약국이고 산책로가 곧 병원이 되는 이유입니다. 많은 분들이 마지막 집은 무조건 내가 편한 곳이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 마음은 충분히 이해됩니다. 하지만 정말 중요한 건 그 집이 언제든 팔 수 있는가입니다. 사람의 인생은 언제든 예상과 다르게 흘러갈 수 있습니다. 지금은 건강하고 문제없다고 해도 갑작스럽게 병이 생기거나 혼자 감당하기 어려운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럴 때 내 집이 팔리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결국 그 집이 나를 묶고 발목을 잡게 됩니다. 처음에는 전원주택이 좋아 보여 이사했습니다. 자연도 좋고 조용하고 마음에 들었습니다. 하지만 몇 년 지나고 무릎이 아프기 시작했습니다. 병원도 멀고 집안일도 버거워졌습니다. 이사를 결심했지만 아무도 그 집을 보러 오지 않았습니다. 너무 외진 곳이었기 때문입니다. 그제서야 깨닫게 됩니다. 팔 수 없는 집은 결국 짐이라는 것을요. 그래서 노후의 집은 살기도 편해야 하지만 팔기도 쉬워야 합니다. 교통이 좋고 생활 편의시설이 가깝고 사람들이 많이 찾는 지역이어야 합니다. 너무 특별한 구조, 너무 많은 인테리어, 너무 외진 위치, 이런 것들은 집의 가치를 떨어뜨립니다. 내가 좋아서 선택한 특이한 요소들이 나중에는 발목을 잡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평범해 보이지만 인기 있는 지역, 적당한 구조, 관리 잘 된 아파트는 언제든 쉽게 팔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돈은 내가 아플 때, 시설에 들어갈 때, 혹은 자녀에게 도움을 줄 때 가장 큰 힘이 됩니다. 집은 단순히 사는 공간이 아닙니다. 위기 상황에서 삶을 지탱할 수 있는 금융 자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집을 고를 때는 나는 여기서 죽을 때까지 살 거야 보다 이 집은 팔릴 수 있을까를 먼저 생각해야 합니다. 주변 시세를 확인하고 수요가 꾸준한 지역인지 임대나 전세 수요도 있는지 이런 현실적인 요소들을 반드시 고려하셔야 합니다. 집에 너무 감정을 이입하면 그 집에서 나오기가 어렵습니다. 하지만 삶은 언제든 변할 수 있습니다. 계획대로만 살 수 없다면 계획 없는 상황도 준비해야 합니다. 그 준비가 바로 팔기 쉬운 집입니다. 내가 선택한 마지막 집이 언젠가 누군가에게 좋은 집이 될 수 있다면 그건 내게도 큰 이익이 됩니다. 내 마음만 편한 집이 아니라 시장에서도 통하는 집이 진짜 자산입니다. 노년의 평안을 지키는 건 결국 유동성 있는 선택입니다. 아파트는 많은 단점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노후에 가장 많이 선택되는 주거 형태입니다. 이유는 명확합니다. 기본적인 인프라가 잘 갖춰져 있기 때문입니다. 병원, 약국, 마트, 복지관이 모두 가까이 있습니다. 단지 내 경비와 관리 시스템도 잘 작동합니다. 커뮤니티 시설과 동호회 활동도 가능합니다. 유지 관리가 용이하고 비용도 예측 가능합니다. 특히 최근에는 시니어를 위한 설계가 포함된 아파트들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관리실, 엘리베이터, CCTV 등 안전성 면에서도 우수합니다. 걷기 좋은 산책로와 공원도 단지 안에 포함된 경우가 많습니다. 자녀들이 방문하기에도 접근성이 좋습니다. 가장 많은 사람이 선택하는 만큼 실패 확률이 낮습니다. 수요가 많기 때문에 필요시 매매도 쉽습니다. 무엇보다 혼자 살아도 외롭지 않은 구조가 만들어집니다. 전원주택은 낭만보다 현실이 먼저 옵니다. 많은 분들이 은퇴 후 전원주택을 꿈꿉니다. 자연과 함께 조용히 살고 싶다는 로망은 충분히 이해됩니다. 하지만 현실은 낭만보다 불편이 먼저입니다. 관리할 일이 너무 많고 예상치 못한 문제가 자주 생깁니다. 잡초, 벌레, 낙엽, 눈치우기 등 사계절 내내 일이 끊이지 않습니다. 병원이나 마트, 약국 같은 필수 시설이 멀리 있어 불편합니다. 갑작스러운 통증이나 사고가 발생했을 때 대처가 어렵습니다. 도움을 요청할 이웃도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외로움은 자연보다 더 빠르게 건강을 무너뜨립니다. 게다가 전원주택은 매매가 쉽지 않습니다. 수요가 적고 유지비는 오히려 더 많이 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식들이 오가는데도 불편함이 큽니다. 결국 처음엔 자유였지만 나중엔 고립이 됩니다.
전원주택을 선택한다면 철저한 준비와 계획이 필요합니다. 충동적으로 결정하기엔 위험이 큰 구조입니다. 실버타운은 여러 서비스가 갖춰진 곳입니다. 식사, 청소, 운동, 의료 서비스가 제공되기도 합니다. 보안과 관리도 철저히 걱정이 덜합니다. 입주자끼리 동갑내기라 공감대도 있습니다. 하지만 매일 같은 사람, 같은 이야기 속에서 지루함이 커질 수 있습니다. 외부와의 교류가 줄어들면서 단절감이 생기기도 합니다. 아이들, 젊은 세대, 다양한 자극이 없다는 점은 단점입니다. 실버타운은 편하긴 하지만 재미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 입주금과 관리비도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몇 년 지나면 오히려 탈출하고 싶다는 분들도 계십니다. 고립감이 심해지면 우울감도 깊어집니다. 누가 챙겨주는 시스템보다 내가 주체가 되는 삶을 원한다면 실버타운은 오히려 답답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단순한 관리가 아닌 관계의 품이 필요한 분에겐 적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최근 떠오르는 대안은 중소도시 전원형 아파트입니다. 전주 에코시티, 세종시 단지, 원주 기업도시 같은 곳이 대표적입니다. 자연환경과 도시 인프라를 동시에 누릴 수 있습니다. 병원, 복지관, 공원, 마트 등이 가까이 있습니다. 조용한 환경과 활기찬 생활이 함께 가능합니다. 집값이 서울보다 훨씬 합리적입니다. 자녀가 있는 수도권과의 거리도 크게 부담되지 않습니다. 커뮤니티가 잘 구성되어 외롭지 않습니다. 전원주택의 불편함은 없고 아파트의 안정성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입지, 가격, 시설, 환경 모든 면에서 균형이 잡혀 있습니다. 고립되지 않으면서도 여유를 누리고 싶은 분께 딱 맞습니다. 은퇴 후 삶의 질과 경제적 여건을 동시에 고려한 전략적인 선택입니다. 결국 완벽한 집은 없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나에게 맞는 집은 분명 존재합니다. 지금 우리 사회는 빠르게 고령화되고 있습니다. 그와 동시에 1인 가구의 비중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70대 이상에서는 3명 중 1명이 혼자 살고 있습니다. 이건 이제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나의 현실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질문이 바뀌어야 합니다. 누구와 살 것인가가 아니라 혼자 살더라도 외롭지 않게 살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를 고민해야 합니다. 가장 먼저 중요한 건 관계입니다. 혼자 산다는 건 단지 물리적으로 혼자 있는 게 아닙니다. 외로움은 고립된 관계 속에서 생기는 감정입니다. 관계가 단절되지 않도록 작은 연결을 유지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경비 아저씨가 내 이름을 기억해 주는 것도 큰 위로가 됩니다. 아침마다 엘리베이터에서 인사 나눌 이웃이 있다는 것도 소중합니다. 복지관, 주민센터, 작은 모임에서 나를 아는 사람이 한 명이라도 있다면 그건 혼자가 아닙니다. 두 번째는 사회적 연결고리를 만드는 것입니다. 이것은 취미나 동아리 같은 모임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복지관 합창단, 도서관 독서 모임, 지역 주민센터의 걷기 동호회, 봉사활동 그룹도 좋습니다. 이런 모임은 단순한 취미 활동을 넘어 나의 정체성과 삶의 에너지를 지켜주는 역할을 합니다. 정기적으로 얼굴을 마주하는 관계는 심리적 면역력을 키워주고 위기 시 큰 힘이 됩니다. 혼자 있되 혼자 가지 않은 삶을 만드는 구조입니다. 누군가의 안부를 궁금해하고 내 안부도 궁금해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사람은 견딜 수 있습니다. 외로움은 완전히 사라지지 않더라도 충분히 관리하고 돌볼 수 있는 감정입니다. 핵심은 연결입니다. 연결된 삶은 늙지 않습니다. 세 번째는 안전하고 배려된 환경을 만드는 것입니다. 1인 가구는 특히 응급 상황에 취약합니다. 그래서 혼자 산다면 더욱 세심한 주거 환경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복지관, 병원, 약국이 도보권에 있는가? 관리실이나 주민센터와 연락이 잘 되는가? CCTV, 인터폰, 출입 통제 같은 시스템이 갖춰졌는가? 이런 요소들이 고립을 막는 안전망이 되어줍니다. 그리고 몸이 아프지 않더라도 언제든 도움을 청할 수 있다는 감각은 일상에서의 불안과 긴장을 줄여줍니다. 고립이 무서운 건 위험을 감지해줄 사람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환경은 혼자 사는 사람에게 더 중요합니다. 내가 불편할 때 누가 곁에 있는가? 그 여부가 삶의 질을 결정합니다. 집값보다 먼저 따져봐야 할 기준입니다. 네 번째는 나이와 성별에 맞는 대처입니다. 여성이라면 안전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밝은 골목, 출입 통제, CCTV는 필수입니다. 그리고 여성 공동체나 이웃 간 친밀한 네트워크도 도움이 됩니다. 남성이라면 규칙적인 외부 활동을 만드는 게 관건입니다. 고립되면 식사와 위생, 건강관리가 무너질 수 있습니다. 복지관에서 식사를 하거나 청소 지원 서비스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혼자 살기 위해 필요한 것은 힘이 아니라 구조입니다. 내가 약해졌을 때 나를 받쳐줄 시스템이 있다면 혼자여도 두렵지 않습니다.
심리적 고립만 피한다면 1인 가구는 충분히 건강할 수 있습니다. 관계, 환경, 활동 이 세 가지가 조화를 이루는 것이 핵심입니다. 내 삶을 내가 지키는 구조, 누군가와 의존적이지 않아도 괜찮은 구조. 이것이 진짜 혼자 살아도 외롭지 않은 삶의 비결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노년의 삶에서 집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함께 살펴봤습니다. 단지 잠을 자는 공간이 아니라 삶의 중심이 되고 관계의 기반이 되고 안전을 지켜주는 장소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집을 고른다는 건 곧 마지막 무대를 세우는 일과도 같습니다. 그 무대 위에서 어떤 이야기를 써 내려갈 것인가? 누구와 함께 할 것인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그 모든 질문의 출발점이 바로 집입니다. 누군가는 복지관 옆 작은 아파트를 선택할 수 있고 또 누군가는 공원이 가까운 중소도시를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정답은 없습니다. 하지만 확실한 것은 방향을 알고 준비하면 후회할 가능성은 확실히 줄어든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지금이 그 방향을 그리기에 가장 좋은 시점입니다. 늦지 않았습니다. 오늘부터 천천히 나의 다음 삶을 설계해 보세요. 마음속으로 내가 원하는 일상을 그려보는 것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매일 아침 눈을 떴을 때 들리는 소리, 창문을 열었을 때 바라보는 풍경, 외출할 때 마주치는 이웃의 얼굴, 돌아와서 쉴 수 있는 거실, 그리고 내가 가장 나다워지는 공간. 그런 집을 상상해 보세요. 그리고 그 상상이 현실이 되도록 조각처럼 하나씩 맞춰가는 겁니다. 오늘 영상에서 나눈 6가지 기준. 첫째, 너무 좁지도 넓지도 않은 적당한 크기. 둘째, 병원이 아닌 복지관 가까운 위치. 셋째, 자녀와는 함께가 아니라 가까이에. 넷째, 전원주택보단 사람 있는 동네. 다섯째, 산책이 일상이 되는 공원 근처. 여섯째, 팔 수 있는 집인가 아닌가. 이 6가지는 단지 주거 조건이 아니라 내 삶을 지켜줄 기준입니다. 그리고 추가로 살펴본 1인 가구의 생존 전략, 관계의 끈을 유지하는 것, 정기적인 모임과 활동, 안전한 주거 구조, 그리고 나이에 맞는 실천 가능한 환경. 이것까지 기억하신다면 혼자 살아도 외롭지 않고 나이 들어도 주체적인 삶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생각해 보세요. 나는 어떤 노년을 살고 싶은가? 나는 어떤 집에서 하루를 시작하고 누구와 인사하며 하루를 마무리할까? 그리고 그 하루하루가 모여 어떤 삶의 결이 될까? 당신의 대답이 선명할수록 그 길은 더 쉽게, 더 단단하게 열릴 겁니다. 만약 오늘 이 영상을 통해 작은 깨달음이라도 얻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저희에게 마음을 전해주세요. 여러분의 따뜻한 응원은 앞으로도 더 많은 분들에게 필요한 이야기를 전하는 힘이 됩니다. 그리고 댓글로 당신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당신의 이야기가 또 다른 누군가에겐 용기와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당신의 삶을 당신답게 만들어가는 길, 저희가 함께 응원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지혜로운 삶을 함께 나누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정말 중요한 이야기를 하나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오랜 친구에게 받은 문자 메시지 한 통 때문에 밤새 잠을 못 이룬 적 말이에요. 지난주 저에게 일어난 일입니다. 대학 동창이자 30년을 함께해온 친구에게서 문자가 왔어요. 내용은 이랬습니다. 야, 너 요즘 왜 이래? 예전 같지 않네. 나이 먹더니 완전 달라졌어. 그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30년 동안 제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그리고 지금 제가 어떻게 달라진 건지 곰곰 생각해 보게 되었거든요. 사실 저는 최근에 큰 변화를 겪었습니다. 더 이상 남들 눈치 보며 살지 않기로 결심했거든요. 불편한 관계도 정리했고 제 돈으로 제가 하고 싶은 일들을 시작했어요. 그런데 그걸 보고 친구는 제가 이상해졌다고 느낀 거였어요. 그날 밤 저는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정말 제가 이상해진 걸까요? 아니면 이제야 진짜 제다운 모습을 찾은 걸까요?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중년 이후에는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살아야 한다는 걸 말이에요. 오늘 여러분께 전해드릴 이야기는 바로 이것입니다. 40, 50을 넘어서도 당당하고 행복하게 살기 위해 반드시 알아야 할 3가지 비밀 말이에요. 첫째는 독이 되는 관계를 정리하는 용기, 둘째는 경제적 독립을 위한 현실적 전략, 셋째는 내 마음을 진정으로 채워주는 것을 찾는 방법입니다. 이 3가지를 제대로 실천한다면 누구에게 기대지 않고도 충분히 만족스러운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더 이상 자식들 눈치 보지 않아도 되고 친구들과 비교하며 위축되지도 않아요. 진짜 나다운 인생을 시작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걸 깨닫기까지 저는 정말 많은 시행착오를 겪었습니다. 때로는 외로웠고 때로는 불안했어요. 하지만 지금 돌이켜보면 그 모든 과정이 필요했던 것 같아요.
오늘 여러분께는 제가 겪었던 시간들을 압축해서 더 빠르게 변화할 수 있는 길을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만약 지금 여러분이 이런 고민을 하고 계시다면 더욱 집중해서 들어주세요. 나이 들수록 친구 관계가 부담스러워진다. 자식들과의 관계에서 서운함이 쌓여간다. 경제적으로 불안해서 눈치를 보게 된다. 혼자 있는 시간이 공허하게 느껴진다. 이런 감정들 말이에요. 오늘 이 시간이 끝나면 여러분은 완전히 새로운 관점을 갖게 될 거예요. 그리고 내일부터 당장 실천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들도 얻어가실 수 있을 거고요.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마이너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해 볼게요. 먼저 첫 번째 이야기부터 들려드릴게요. 바로 독이 되는 관계의 정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은 혹시 이런 친구 있으신가요? 만날 때마다 자기 자랑만 늘어놓는 친구, 여러분의 이야기는 들으려 하지 않으면서 자기 말만 하는 친구, 조금만 도움을 요청해도 온갖 핑계를 대는 친구 말이에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이런 친구들일수록 오래된 인연이라는 이유로 관계를 끊기가 어렵죠. 저에게도 그런 친구가 있었어요. 대학 때부터 알고 지낸 민수라는 친구였는데 처음에는 정말 좋은 사람이었거든요. 같이 공부도 하고 고민도 나누고 서로 힘든 일이 있으면 진심으로 도와주는 그런 사이였어요.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민수와의 만남이 부담스러워지기 시작했어요. 만날 때마다 민수는 자기 이야기만 했거든요. 야, 내 아들 이번에 대기업 들어갔어. 연봉이 5천만 원이야. 우리 집 새로 산 차 봤어? 수입차야, 수입차. 이런 식으로 자랑만 늘어놓는 거예요. 처음에는 친구가 잘 되어서 좋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민수는 제 이야기에는 전혀 관심이 없었어요. 제가 뭔가 말하려고 하면 그래? 그건 그렇고 내 얘기 좀 더 들어봐라면서 화제를 자기 쪽으로 돌리는 거예요. 더 심각한 건 민수가 은근히 저를 무시하는 발언을 자주 한다는 것이었어요. 너는 참 욕심이 없어. 그래서 지금까지 그 모양이지. 나 같으면 진작에 더 큰 일을 벌였을 텐데. 이런 말들을 농담처럼 던지는데 들을 때마다 기분이 상했어요. 그래도 30년 동안 알고 지낸 친구였으니까 저는 계속 참았어요. 그 사람도 나름 스트레스가 있을 거야. 친구니까 이해해줘야지. 이런 생각으로요. 하지만 상황은 점점 더 나빠졌어요. 결정적인 사건은 제가 작은 사업을 시작했을 때였어요. 온라인으로 수제 액세서리를 만들어 파는 일이었는데 처음 시작하는 거라서 많이 설렜거든요. 민수에게 자랑스럽게 이야기했죠. 나도 이제 내 사업을 시작했어. 그런데 민수의 반응은 정말 차가웠어요. 그거? 요즘 그런 거 하는 사람들 많던데. 경쟁이 치열할 텐데 잘 될까? 제가 설렘을 갖고 이야기했는데 찬물을 확 끼얹는 말이었어요. 그것도 모자라서 민수는 다른 사람들 앞에서 제 사업을 조롱했어요. 야, 얘가 요즘 온라인으로 뭘 판다고 하던데 용돈벌이 수준이지 뭐. 나중에 다른 친구를 통해서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정말 화가 났어요. 그때서야 깨달았어요. 민수는 제가 잘 되는 걸 원하지 않는구나. 자기보다 못한 친구로 저를 생각하고 있구나. 그래야 자기가 우월감을 느낄 수 있으니까 말이에요. 더 충격적인 건 민수가 제 개인적인 고민을 다른 사람들에게 퍼뜨렸다는 사실이었어요. 제가 아이들과의 관계에서 겪고 있는 어려움을 털어놓았는데 그걸 다른 모임에서 걔는 자식 농사를 잘못 지었어 라고 말하고 다녔던 거예요. 그 순간 정말 배신감을 느꼈어요. 이 사람은 제 친구가 아니었구나. 그저 자신의 우월감을 확인하기 위한 도구로 저를 이용하고 있었구나. 하지만 그때도 저는 망설였어요. 30년이라는 세월이 아까웠거든요. 그래도 예전에는 좋은 시간도 많았는데 내가 너무 예민한 건 아닐까? 이런 생각도 들었고요. 그런데 어느 날 정말 결정적인 일이 벌어졌어요. 민수가 갑자기 저한테 돈을 빌려달라고 하는 거였어요. 야, 내가 요즘 좀 어려워서 그런데 200만 원만 빌려줄 수 있어? 다음 달에 꼭 갚을게. 사실 저도 여유가 많지 않았어요. 하지만 30년 친구가 어렵다는데 안 도와줄 수도 없잖아요. 그래서 빌려줬어요. 그런데 다음 달이 되어도 연락이 없는 거예요. 제가 조심스럽게 물어봤어요. 민수야, 저번에 빌려준 돈. 그러자 민수가 버럭 화를 내는 거예요. 야, 친구 사이에 그렇게 따지고 들면 어떡해? 내가 안 갚는다고 했어? 그 순간 모든 게 선명해졌어요. 이 사람은 제게 도움만 받으려 하고 제가 조금만 뭔가를 요구하면 도리어 화를 내는구나. 이건 친구가 아니라 일방적인 관계구나. 그때서야 결심했어요. 이제 정말 이 관계를 정리해야겠다고. 30년이라는 세월이 아깝긴 하지만 앞으로 계속 이런 관계를 유지한다면 저만 상처받을 게 뻔했거든요. 민수와의 관계를 정리하는 건 생각보다 쉽지 않았어요. 일단 연락을 줄였어요. 전화가 와도 바쁘다고 하고 만나자고 하면 약속이 있다고 했어요.
처음에는 민수가 계속 연락했지만 점점 줄어들더니 결국 연락이 끊어졌어요. 그런데 신기한 건 민수와의 관계를 정리하고 나니까 마음이 훨씬 편해진 거예요. 더 이상 누군가와 비교당하지 않아도 되고 제 이야기를 무시당하지도 않고 일방적으로 도움만 주는 관계도 없어진 거죠. 그때 깨달았어요. 나이가 들수록 인간관계에서 중요한 건 양이 아니라 질이구나. 10명의 불편한 사람보다 1명의 편안한 사람이 훨씬 소중하구나. 여러분도 혹시 이런 관계 있으신가요? 만날 때마다 기분이 상하는 사람, 자기 이야기만 하는 사람, 도움은 요청하면서 도움은 주지 않는 사람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과의 관계를 계속 유지해야 한다고 생각하시나요? 저는 이제 확신해요. 나이가 들수록 독이 되는 관계는 과감히 정리해야 한다고. 오래된 인연이라는 이유만으로 불편한 관계를 유지할 필요는 없다고요. 그래야 진짜 소중한 사람들과 더 깊은 관계를 만들어갈 수 있거든요. 물론 관계를 정리하는 게 쉬운 일은 아니에요. 때로는 외로울 수도 있고 내가 너무 냉정한 건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들 수 있어요. 하지만 그 외로움은 일시적인 거예요. 불편한 관계에서 받는 스트레스는 지속적이지만 말이에요. 마이너스. 자, 그럼 이제 두 번째 비밀에 대해 이야기해 볼게요. 바로 경제적 독립의 현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솔직히 말해서 노후에 가장 불안한 게 뭔가요? 아마 대부분이 돈 문제라고 답하실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였어요. 은퇴를 앞두고 보니 생각보다 준비된 게 많지 않더라고요. 국민연금 받을 돈을 계산해 보니까 한 달에 겨우 100만 원 남짓이었어요. 퇴직금도 있긴 했지만 그걸로 앞으로 20년, 30년을 살아가기에는 턱없이 부족했죠. 그때 정말 막막했어요. 더 큰 문제는 자식들에게 기대할 수 없다는 거였어요. 요즘 애들도 자기 살기 바쁘잖아요. 집값은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고 결혼하고 아이 키우는데 드는 돈도 만만치 않고, 그런데 거기에 부모 용돈까지 챙기라고 하면 그것도 부담이죠. 그렇다고 자식들 눈치 보며 살고 싶지는 않았어요. 엄마, 아빠, 이번 달은 좀 어려워서, 이런 말 듣고 싶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결심했어요. 내 힘으로 경제적 독립을 이뤄보자고. 하지만 막상 시작하려니까 막막하더라고요. 나이 50 중반인 사람이 갑자기 뭘 할 수 있겠어요? 젊었을 때처럼 체력도 안 되고 새로운 기술 익히는 것도 쉽지 않고, 그래도 포기할 수는 없었어요. 일단 작은 것부터 시작해 보기로 했어요. 첫 번째로 한 일이 가계부 쓰기였어요. 내가 한 달에 돈을 얼마나 쓰는지, 어디에 돈이 나가는지 정확히 파악해 보고 싶었거든요. 한 달 동안 꼼꼼히 기록해 봤더니 정말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어요. 생각보다 불필요한 지출이 많았던 거예요. 안 보는 유료 방송, 안 가는 헬스장 회비, 자동이체로 나가는 각종 보험료들. 이런 걸 다 정리하니까 한 달에 20만 원 정도를 절약할 수 있었어요. 두 번째로 한 일은 집에 있는 물건들을 정리해서 파는 거였어요. 중고나라, 당근마켓 같은 앱을 이용해서요. 처음에는 이런 걸 누가 사겠어? 라고 생각했는데 의외로 잘 팔리더라고요. 오래된 책들, 안 쓰는 가전제품들, 옷장에 잠자고 있던 옷들, 이런 걸 하나씩 정리해서 팔기 시작했어요. 큰 돈은 아니었지만 한 달에 10만 원에서 20만 원 정도는 벌 수 있었어요. 그리고 집도 훨씬 깔끔해졌고요. 세 번째로 시작한 건 부업이었어요. 저는 예전에 회계 일을 했었거든요. 그 경험을 살려서 작은 가게들 장부 정리를 도와주기 시작했어요. 한 군데당 한 달에 5만 원씩 5군데 정도 맡아서 하니까 월 25만 원 정도 수입이 생겼어요. 처음에는 내가 이런 일까지 해야 하나? 하는 생각도 들었어요. 젊었을 때는 그래도 어느 정도 지위가 있었는데 이제 와서 이런 작은 일을 한다는 게 자존심도 상했고요. 하지만 그런 생각을 바꿨어요. 내 힘으로 돈을 버는 게 뭐가 부끄러운 일이야? 오히려 당당한 일이지. 누구 눈치 안 보고 내가 벌어서 내가 쓰는 거잖아. 그렇게 생각을 바꾸고 나니까 일하는 것도 즐거워졌어요. 가게 사장님들이 선생님 덕분에 장부가 깔끔해졌어요 라고 고마워할 때면 정말 뿌듯했거든요. 네 번째로 신경 쓴 건 투자였어요. 주식이나 부동산 같은 큰 투자는 위험해서 엄두가 안 났지만 안전한 적금이나 펀드는 알아봤어요. 매달 조금씩이라도 저축하면 몇 년 후에는 꽤 큰 목돈이 될 수 있잖아요. 그리고 연금 관련해서도 공부를 많이 했어요. 국민연금 외에 개인연금은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퇴직연금은 어떻게 관리해야 하는지. 복잡하긴 했지만 하나씩 알아가다 보니까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 좀 줄어들더라고요. 가장 중요했던 건 생활비를 줄이는 거였어요. 예전에는 체면 때문에 비싼 것만 찾았는데 이제는 합리적인 소비를 하게 되었어요. 브랜드보다는 실용성을, 겉모습보다는 내실을 챙기게 된 거죠. 예를 들어서 예전에는 백화점에서만 옷을 샀는데
이제는 온라인 쇼핑몰이나 아울렛에서도 옷을 사요. 품질은 비슷한데 가격은 훨씬 저렴하거든요. 외식도 줄이고 집에서 요리해서 먹는 일이 많아졌어요. 건강에도 좋고 돈도 아낄 수 있으니까 일석이조였죠. 이렇게 하나씩 실천해 나가니까 생각보다 돈 관리가 어렵지 않더라고요. 물론 큰 부자가 된 건 아니에요. 하지만 적어도 누구 눈치 보지 않고 살 수 있을 만큼은 되었어요.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면 어떤 분들은 그래도 자식이 도와줘야 하는 거 아니야? 라고 말씀하세요. 물론 효도하는 자식들이 있으면 고마운 일이죠. 하지만 그걸 당연하게 여기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자식들도 자기 인생이 있잖아요. 부모를 위해서 자기 꿈을 포기하거나 자기 가족을 희생시킬 수는 없는 일이에요. 그래서 저는 자식들에게 기대하지 않기로 했어요. 대신 제 힘으로 살아갈 방법을 찾기로 한 거죠. 그랬더니 오히려 자식들과의 관계가 더 좋아졌어요. 예전에는 용돈 좀 줘라고 손 벌리고 있었는데 이제는 엄마는 알아서 잘 살고 있으니까 너희들은 너희 일에만 신경 써라고 말할 수 있거든요. 자식들도 그런 엄마를 보면서 안심하는 것 같아요. 우리 엄마는 독립적이시네. 우리가 특별히 걱정할 필요가 없구나. 이런 생각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경제적 독립이라고 해서 꼭 큰 돈을 벌어야 하는 건 아니에요. 내가 쓸 돈을 내가 벌 수 있으면 되는 거예요. 월 100만 원이든 50만 원이든 그 돈으로 충분히 살 수 있다면 그것도 독립인 거죠. 중요한 건 자세예요. 누구에게 의존하지 않고 내 힘으로 살아간다는 자세. 그 자세만 있다면 나이가 들어서도 충분히 당당하게 살 수 있어요. 지금 이 글을 읽고 계신 분들 중에도 경제적인 불안감을 느끼고 계신 분들이 많을 거예요. 하지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작은 것부터 하나씩 시작하다 보면 분명히 길이 보일 거예요. 마이너스. 이제 세 번째 비밀에 대해 말씀드릴게요. 바로 내 마음을 채우는 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돈도 있고 건강도 괜찮은데 왜 마음이 허전할 때가 있을까요? 특히 나이가 들수록 이런 감정을 더 자주 느끼게 되죠. 자식들은 다 키웠고 직장에서도 은퇴했고 이제 뭘 하며 살아야 할지 막막한 거예요. 저도 그런 시기가 있었어요. 경제적으로는 어느 정도 안정이 되었고 건강도 나쁘지 않았는데 뭔가 공허한 느낌이 들었거든요. 아침에 일어나서 오늘은 뭘 하지? 라고 생각하는 날들이 많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 깨달았어요. 지금까지 저는 남을 위해서만 살았구나. 남편을 위해서, 자식들을 위해서, 직장을 위해서. 정작 나 자신을 위해서는 뭘 해본 적이 없었던 거예요. 젊었을 때는 그럴 시간도 없었고 그럴 여유도 없었어요. 하루하루 바쁘게 살다 보니까 내가 뭘 좋아하는지, 뭘 할 때 행복한지 생각해 볼 겨를이 없었던 거죠. 그래서 결심했어요. 이제부터는 나를 위한 시간을 만들어 보자고. 내가 진짜 좋아하는 게 뭔지 찾아보자고. 처음에는 막막했어요. 취미라고 할 만한 게 별로 없었거든요. 젊었을 때 좋아했던 것들은 기억도 잘 안 나고 새로운 걸 시작하기에는 나이가 많다는 생각도 들었어요. 그런데 우연한 기회에 동네 문화센터에서 하는 요리 교실을 알게 되었어요. 평소에 요리에 관심이 있었는데 늘 바쁘다는 핑계로 제대로 배워본 적이 없었거든요. 처음에는 망설였어요. 내 나이에 요리 교실이라니. 하지만 용기를 내서 등록해봤어요. 그런데 정말 재미있더라고요. 새로운 요리를 배우고 맛있게 만들어내는 과정이 정말 즐거웠어요. 무엇보다 좋았던 건 비슷한 연령대의 사람들을 만날 수 있었다는 거예요. 다들 저처럼 새로운 취미를 찾아서 온 사람들이라 서로 이해하고 공감하는 부분이 많았어요. 그분들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알게 된 건데 나이 들어서 새로운 취미를 시작하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더라고요. 어떤 분은 60이 넘어서 그림을 시작하셨고 어떤 분은 피아노를 배우고 계셨어요. 그분들을 보면서 깨달았어요. 아, 나이는 숫자일 뿐이구나. 하고 싶은 마음만 있다면 언제든지 새로운 도전을 할 수 있구나. 요리 교실을 다니면서 자신감도 생겼어요. 새로운 레시피를 익히고 집에서 가족들에게 맛있는 음식을 해줄 때마다 뿌듯함을 느꼈거든요. 그리고 요리를 하면서 또 다른 재미를 발견했어요. 바로 사진 찍기였어요. 예쁘게 만든 음식을 사진으로 남겨두고 싶어서 시작한 건데 점점 사진 자체에 관심이 생기더라고요. 스마트폰으로 사진을 찍기 시작해서 나중에는 작은 카메라도 하나 샀어요. 동네 산책을 하면서 예쁜 풍경이나 꽃들을 찍어서 SNS에 올리기도 했어요.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좋아해 주시더라고요. 그런데 정말 신기한 건 취미가 생기니까 하루하루가 기다려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오늘은 뭘 만들어 볼까? 어떤 사진을 찍어 볼까? 이런 생각들이 절로 들었어요. 그리고 취미를 통해서 새로운 인간관계도 생겼어요. 요리 교실에서 만난 분들과는 가끔 모임도 갖고
SNS를 통해서는 사진에 관심 있는 분들과 교류하기도 했어요. 이런 관계들이 예전의 인간관계와 다른 점은 서로 비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같은 취미를 공유하니까 서로를 격려하고 응원하는 분위기였어요. 오늘 음식 정말 맛있게 만드셨네요. 사진이 정말 예쁘게 나왔어요. 이런 긍정적인 이야기들만 오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깨달았어요. 진짜 건강한 인간관계라는 게 이런 거구나. 서로를 깎아내리는 게 아니라 서로를 격려하고 응원하는 관계. 그런 관계 속에서는 나이가 들어도 계속 성장할 수 있구나. 요리와 사진 외에도 다른 것들도 시도해봤어요. 독서 모임에도 참여해보고 걷기 동호회에도 나가보고 모든 게 다 맞는 건 아니었지만 시도하는 과정 자체가 즐거웠어요. 그러면서 또 하나 깨달은 게 있어요. 취미라는 건 꼭 남에게 보여주기 위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나 자신이 즐거우면 그걸로 충분한 거예요. 예전에는 뭔가를 할 때 이게 돈이 될까? 남들이 뭐라고 할까? 이런 생각을 먼저 했어요. 하지만 이제는 내가 즐거운가? 를 먼저 생각해요. 그게 가장 중요한 기준이거든요. 그리고 취미를 갖게 되면서 혼자 있는 시간이 전혀 심심하지 않게 되었어요. 예전에는 혼자 있으면 뭔가 외로운 느낌이 들었는데 이제는 혼자만의 시간이 소중해졌어요. 새로운 레시피를 연구해보거나 찍어둔 사진을 정리하거나 관련된 책을 읽어보거나 이런 시간들이 정말 알찬 시간이 되었거든요. 무엇보다 좋은 건 이런 취미들이 제 자신감을 높여줬다는 거예요. 나도 새로운 걸 배울 수 있구나. 나도 뭔가 잘할 수 있는 게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면서 전반적으로 삶에 대한 만족도가 높아졌어요. 그리고 가족들도 달라진 저를 보고 좋아했어요. 예전에는 요즘 뭐 하며 지내세요? 라고 물으면 별로 할 말이 없었는데 이제는 신나게 이야기할 거리가 많아졌거든요. 자식들도 엄마가 요즘 정말 활기차 보이세요 라고 말해줘요.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정말 뿌듯해요. 여러분도 혹시 요즘 뭔가 허전한 느낌이 드신다면 새로운 취미 하나쯤 시작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거창한 걸 할 필요는 없어요. 작은 것부터 시작하면 돼요. 산책하면서 예쁜 풍경 사진 찍기, 집에서 간단한 요리 해보기, 좋아하는 책 읽고 감상 적어보기. 이런 소소한 것들부터요. 중요한 건 완벽하게 하려고 하지 말고 즐기는 마음으로 하는 거예요. 잘못해도 괜찮고 늦게 시작해도 괜찮아요. 나 자신을 위한 시간이니까 부담 가질 필요 없어요. 그리고 혼자서 하는 취미도 좋지만 가능하다면 다른 사람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취미를 찾아보세요. 새로운 인간관계를 만들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거예요. 나이가 들수록 새로운 사람들과 친해지기 어렵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은데 공통의 관심사가 있으면 의외로 쉽게 친해질 수 있어요. 그리고 그런 관계들이 정말 순수하고 건강한 관계가 되는 경우가 많아요. 마이너스. 자, 이제 이 모든 변화들이 제 삶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로 인간관계에서 완전히 달라졌어요. 예전에는 모든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해야 한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불편한 사람들과도 억지로 만나고 기분 나쁜 말을 들어도 참았어요. 하지만 이제는 달라요. 저와 잘 맞지 않는 사람들과는 거리를 두고 정말 편하고 좋은 사람들과만 깊은 관계를 맺어요. 친구의 수는 줄어들었지만 관계의 질은 훨씬 높아졌어요. 예를 들어서 요리교실에서 만난 경숙이라는 분이 계세요. 저보다 3살 위신데 정말 마음이 맞아요. 둘 다 새로운 걸 배우는 걸 좋아하고 서로를 격려해주고 진심으로 응원해줘요. 경숙 씨와는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나서 새로운 카페도 가보고 맛있는 식당도 가보고 가끔은 같이 요리도 해요. 이런 시간들이 정말 소중해요. 나이 들어서 이렇게 순수한 우정을 만날 수 있을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거든요. 두 번째로 자식들과의 관계도 좋아졌어요. 예전에는 제가 자식들에게 의존하려는 마음이 있었어요. 자주 연락해달라, 자주 와달라 이런 식으로요. 그러면 아이들도 부담스러워 했었거든요. 하지만 이제는 완전히 달라졌어요. 저는 제 생활이 있고 아이들은 아이들 생활이 있다고 인정해요. 그러니까 만날 때는 정말 반가워서 만나게 되고 대화도 더 자연스러워졌어요. 아이들도 엄마가 요즘 정말 멋있어 보여요 라고 말해줘요. 독립적이고 당당한 모습을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히려 연락도 더 자주 하고 만날 기회도 더 많아졌어요. 세 번째로 경제적인 면에서도 안정감을 찾았어요. 큰 부자가 된 건 아니지만 적어도 제가 원하는 만큼은 쓸 수 있게 되었어요. 누구 눈치 보지 않고 하고 싶은 걸 할 수 있는 여유가 생긴 거죠. 예를 들어서 좋은 식재료를 사서 요리를 한다든지 카메라 관련 소품을 산다든지 가끔 혼자 여행을 간다든지 이런 일들을 할 때 누구한테 허락받을 필요도 없고 눈치 볼 필요도 없어요. 네 번째로 건강관리도 훨씬 체계적으로 하게 되었어요.
예전에는 아프면 그때 가서 치료하는 시기였는데 이제는 예방 중심으로 관리해요. 정기검진도 빠뜨리지 않고 운동도 꾸준히 하고 식단도 신경 써서 관리해요. 건강한 몸이 있어야 하고 싶은 일들을 계속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건강관리에 투자하는 시간과 돈을 아깝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가장 큰 변화는 마음가짐이에요. 예전에는 늘 불안했어요. 나이 들면 어떻게 되지? 혼자 남으면 어떻게 하지? 이런 걱정들이 항상 마음 한구석에 있었거든요. 하지만 이제는 미래가 기대돼요. 내년에는 뭘 새로 배워볼까? 다음에는 어디로 여행을 가볼까? 이런 생각들이 들어요. 나이가 든다는 게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라는 걸 깨달았거든요. 그리고 무엇보다 혼자 있는 시간이 전혀 외롭지 않아요. 오히려 소중한 시간이에요. 내가 좋아하는 일에 집중할 수 있는 시간, 나 자신과 대화할 수 있는 시간이거든요. 물론 완전히 혼자 사는 건 아니에요. 좋은 사람들과는 계속 관계를 유지하고 있거든요. 하지만 그 관계들도 예전과는 질이 달라요. 서로에게 의존하는 관계가 아니라 서로를 응원하고 격려하는 건강한 관계예요. 이런 변화들을 겪으면서 깨달은 게 있어요. 나이가 든다는 건 끝이 아니라 새로운 가능성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젊었을 때는 남을 위해 살느라 바빴지만 이제는 진짜 나를 위해 살 수 있는 시간이 온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이 인생에서 가장 자유로운 시기라고 생각해요. 더 이상 누구에게 인정받으려고 애쓸 필요도 없고 남들과 비교하며 살 필요도 없어요. 오직 나 자신의 기준으로 나 자신의 속도로 살아갈 수 있는 거죠. 마이너스. 자, 이제 마무리를 지어볼게요. 오늘 여러분께 말씀드린 3가지 비밀을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첫째, 독이 되는 관계는 과감히 정리하세요. 오래된 인연이라는 이유만으로 불편한 관계를 유지할 필요는 없어요. 나이가 들수록 인간관계에서 중요한 건 양이 아니라 질이에요. 10명의 불편한 사람보다 1명의 편안한 사람이 훨씬 소중합니다. 둘째, 경제적 독립을 위해 노력하세요. 큰 부자가 될 필요는 없어요. 내가 쓸 돈을 내 힘으로 벌 수 있으면 그걸로 충분해요. 지출을 관리하고 작은 수입원이라도 만들어 보세요. 그러면 누구 눈치 보지 않고 당당하게 살 수 있어요. 셋째, 내 마음을 채울 수 있는 것을 찾으세요.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새로운 도전을 포기할 필요는 없어요. 작은 취미라도 좋으니 나만의 즐거움을 찾아보세요. 그러면 하루하루가 기다려지는 삶을 살 수 있어요. 이 3가지만 실천하셔도 여러분의 삶이 완전히 달라질 거예요. 더 이상 누구에게 의존하지 않아도 되고 누구의 기준에 맞추지 않아도 돼요. 오직 여러분 자신의 방식으로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변화는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아요. 저도 이런 깨달음을 얻고 실천하기까지 많은 시간이 걸렸거든요. 때로는 외로웠고 때로는 불안했어요.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꾸준히 노력했더니 지금의 만족스러운 삶을 얻을 수 있었어요. 여러분도 너무 조급해하지 마세요. 하나씩 천천히 바꿔나가면 돼요. 오늘은 불편한 관계 하나를 정리해보고 내일은 가계부를 써보고 모레는 새로운 취미 하나를 찾아보세요. 이런 작은 변화들이 쌓여서 큰 변화를 만들어낼 거예요. 그리고 기억하세요. 나이가 든다는 건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에요. 이제야 진짜 나를 위한 삶을 살 수 있는 시간이 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당당하게 변화를 시작해보세요. 혼자서도 충분히 행복할 수 있어요. 아니, 어떤 면에서는 혼자일 때 더 행복할 수 있어요. 누구 눈치 보지 않고 누구와 비교하지 않고 오직 나 자신만을 위해 살 수 있는 삶이니까요.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기를 바라요. 그리고 여러분도 저처럼 멋지고 당당한 중년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의 경험담도 궁금해요. 댓글로 여러분만의 변화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서로의 경험을 나누다 보면 더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될 거예요.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그리고 기억하세요. 여러분은 혼자서도 충분히 멋지고 행복한 사람이에요. 감사합니다.